다 빌리 브란트 3인당 총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독일 통일의 주도를 넣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데나와 초대 수상은 힘의 우위 정책이었고 빌리 브란트는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서독이 동독에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인게이지먼트 팔리시죠. 그 접근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좋게 되면 그런 문제 잘 돼서 동독 공산정권이 들어가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코리 통일은 그 힘의 우위 노선으로 복귀를 해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통일의 기초를 놓은 것은 아데나우 수상이고 통일을 이룩한 것은 바로 코 총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빌리 브란트가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브란트의 동방정책이라는 게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햇볕 정책을 추진했죠. 브란트의 동방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를 동독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동독의 안정을 도와주면은 동독 공산정권이 동독 주민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통일된다는 정책이에요.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바로 분단의 고통 완화와 민족의 동질성 유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하는 데서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것은 서독의 접근 정책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망해서 가능해진 거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류 협력이 독일 통일에 그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동유럽에서 말이에요. 무슨 저기 서폴란드 없고 서헝가리가 없는 그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왜 독일보다도 동독보다도 먼저 저기 탈공산화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교류 협력이 동독 공산정권의 변화에 미친 영향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에 3인당의 주장대로 탈출자 수용하지 말자. 해서 제한을 하자. 그리고 동독에 경제 지원을 해서 탈출자 생기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3인당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통일이 안 되고 지연됐거나 아마 통일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바로 3인당은 독일 통일의 최대 패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인당의 동방정책이 바로 북방적인 독일 통일의 원동력으로 생각했으니까 잘못하는데 얼마나 크게 잘못하는 거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힘의 우위 정책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기민당, 3인당의 대칭 개념인 보수정당인 기민당은 자성이라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서독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우위, 힘이 강해지면은 바로 자석에 세부치가 딸려오듯이 동독이 딸려와서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소련이 독일을 중립화시키면 통일을 득했을 때 그걸 워낙에 겁을 냈어요. 그리고 친미, 친서방 정책으로 일관했죠. 우리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경중 안미 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이거 전혀 독일은 하지 않았어요. 매우 현실적으로 정책을 했죠. 그 다음에 동독의 경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해서 하나는 먼저 우리처럼 먼저 풀어주게 한 게 아니고 동독 공산정권이 먼저 액을 복구를 원할 적에 반드시 대가를 받고 대가라는 것은 다른 대가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무슨 사형 제도를 없앤다거나 동독이 국경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사살 명령을 없앤다거나 이런 것들 동독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양보들을 반드시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되 지원 사실을 동독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내가 독일 통일의 빌리 브란트 아버지라는 빌리 브란트의 그 설계자 동방정책의 설계자라고 하는 에곤 바를 내가 2번에 걸쳐서 4시간 동안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세 가지 원칙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 통일이든 북한 주민의 생활이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브란트 동방정책의 이반자인 에곤 바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출자 58명을 차는 다 수행했죠. 그리고 그 다음 동독에다 경제 지원해달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거 하나히 거부하고 국가연합도 거부했어요. 맨 처음엔 콜 총리가 국가연합하자 그랬거든요. 상황이 변동되니까 벌써 없애고 동독하고 국가연합을 해서 국가연합을 해서 통일을 언제 하겠냐. 제때 잘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바로 서독의 3인당은 독일 통일의 최대 패배자로 했고 기민당 콜 총리는 바로 통일을 이룬 전당이라는 통일을 이룬 총리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몰랐던 것이 바로 미국의 역할입니다. 독일 통일은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힘의 우위 정책을 통해서 소련의 계약 해방을 유도했죠. 레이건 대통령의 힘의 우위 정책 알지 않습니까? 근데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SDI 그런 걸 해갖고 소련을 압박했잖아요. 그리고 콜 총리가 통일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도 미국의 지원이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통한 식계항이라고 해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발표했던 그 식계항은 자기 나라 외무장관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미국에 먼저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하고 영국을 설득하는데도 미국이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서독은 친미 친서방 정책을 일관했고 미국하고 항상 협조를 했고 미국의 요구 조건은 항상 수렴을 했어요. 미국이라 하는 얘기는 깜빡 아주 다 전해드립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독일이 북한하고 수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왜인가 하니까 세계에서 수교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뿐이었었어요. 캄보디아하고는 어떤 정부의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교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꼭 이해조항을 둬야 되니까. 그래서 견제 예상이 북한하고 수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참 대사관에서 참 힘들거든요. 이거 우리 대사가 아주 영리한 분이에요. 독일에서 대통령은 수상이 있을 권이지 대통령 수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대사관에 만찬 초청했어요. 그 가족들을 하고 친구들 10여 명 이렇게 초청하면서 대접을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서독이 통일 독일이 북한하고 수교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막았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을 방문하셔.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이제 이것도 본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본부에 얘기하고 그다음 본부에 얘기할 테니까 외교부에서 이제 두 가지 미국 대사관이 얘기하고 공무상에다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해서 미국이 겐샤이 시나리오라고 해서 확정된 수교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바로 서독이 통일 독일이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고 미국이 요구하니까 그냥 그대로 수교했어요. 백지화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수교한 것은 그 썩 후에 이유로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로 미국의 적극적인 통일 지지 그것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말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신뢰가 있었더니 가능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 통일 3년 후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사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 통일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김영삼 정부에서 무슨 비서진들 이런 연설문 작성하는 사람들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해라도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점진적 빨리 신속한 통일을 하면은 통일 후유증이 증폭되니까 점진적인 통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독일 경우에는 신속한 통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동독 탈출자가 하루에 2만 명씩, 2천 명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동독 경제가 파탄됐습니까? 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그럼 그다음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에서 불러 기반이 약해서 실각이 되면 소련의 강경파가 다시 등장하면 소독을 또 동독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빨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만약 점진적인 통일을 신속한 통일을 하다 보면 후유증이 증폭된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통일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북한 경제를 회상시키겠다. 그런 후에 천천히 북한 경제를 회상시킨 후에 통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겠나요? 만일 100억 달러가 있다면 우리 삼성을 통해서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북한 지역에 줘갖고 그래서 그걸 경제를 일으키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경제가 만약 회복되면 김일성 세습 왕자가 통일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요즘요 웃기는 것은 독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통일의 기회가 오면 단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통일을 하십시오. 그런 기회는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음에 충고를 들어도 자기 주관을 갖고 들어야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 통일은 기피해야 될 모델이다. 그렇죠? 우리는 흡수 통일에 인해서 통일 후유증이 증폭됐고 많은 남한 사람들이 통일 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피할 모델이라고 했어요. 독일 경우에는 왜 이렇게 흡수 통일 방식으로 했느냐? 동독 제도 중에서 통일 독일이 선택해야 될 제도가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독 주민도 그것도 원하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다.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말고는 흡수 통일 방식을 통했는데 이렇게 대등한 통일 가능합니까? 예멘 강면은 90년대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예민하고 남예민이 그게 비슷비슷하고 이래갖고 결국 94년도에 전쟁을 치러갖고 한 500명 죽고 나서 무력으로 통일됐거든요. 국가 간의 통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슨 감상적인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인가에 8년도인가에 우리 시군구 통합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체제를 간편하게 해서 어떤 좀 이렇게 의사결정 쉽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시군구 통합을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19개 시군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사된 것은 딱 하나, 마산진해 창원. 마산진해 창원도 지금 다시 남겠다고 돼요. 한 나라의 바로 옆에 있는 시군구까지 통합이 이렇게 어려운데 70년간 다른 제도 하에서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남북이 그렇게 힘의 기울기가 없으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더더구나 우리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주의 무슨 경제 체제를 우리가 받을 겁니까? 김일성 주차 세상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받을 겁니까? 결국은 우리 남한의 제도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남한지도 않은 통일하는 것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통일 아니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독이 동독에 적극적인 경제 지원을 했다고 얘기하죠. 동독에 지원을 한 것이 바로 1년에 한 20억 달러 됩니다. 그런데 20억 달러 되는 것도 우리처럼 거주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중에서 77%가 민간인들하고 교회가 동독에 있는 교회, 또 동독에 있는 친인척들한테 소포 보낸 거, 물건 보내는 걸 대량 돈으로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70%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은 연간 한 3억 2천만 달러밖에 안 돼. 그것도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 비해서 우편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우편을 많이 보내. 철도 여행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정산하고 나니까 그 정산한 비용 그것이 이제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 건설과 동독에 도로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서독이 왜 동독에다 도로 건설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경제 부흥시키라고? 그거 갖고 호의를 느끼고 통일하자고?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통가 일갈금이라는 게 있어요. 동독, 서독 사람들이 서베를린을 가기 위해서는 동독 영토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통가 일갈금을 그 통가비를 받아요. 그런데 국경에서 우리나라 그 추석 같은 데 부활절 이런데 한다 그러면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 골탕 먹이는 거예요. 하나 할 때 뭐 자동차 검사한다, 비자 내준다 이러면서 10분, 20분씩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줄이 길어지고 동독, 서독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많이 하죠. 정부가 동독하고 협상을 해서 어떻게 좀 쉽게 가족 방문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서독에서 어떻게 하니까 동독한테 그래 1인당 대강 뭐 100만 명 하고 1인당 5달러면 500만 달러 아니냐? 500만 달러에 우리 한 700만 달러 아주 일괄해서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없애해달라 그래. 그래서 이게 다 통과 인간금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범 동독 정치범 이제 3만 5천 명 우리한테 돈을 한 5천만 원씩 주고 사봤어요. 정치범 왜 사왔겠어요? 나중에 질문해봤어요. 생각해보세요. 걔 정치범을 돈 주고 사왔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차관을 딱 2번 줬는데 19억 5천만 달러 줬는데 5년같이 상합차관이 줬는데 이건 뭔가 하니까 상합차관이에요. 은행들 콘소시엄이 제공하거든요. 그럼 서독 정부는 뭐 했냐 하니까 그걸 하면서 정부가 보증을 해줬어요. 보증을 하면서 보증 수수료가 있는데 그 동독이 받아냈어요. 우리처럼 공짜로 주면 한 푼도 없어요. 단 한 푼도. 그래 바로 왜냐? 그렇게 하면 내가 일본 바로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바로 동독에 대한 경제 지원이 바로 동독 공산 정권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짜로 안 줬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 비자 받기 이렇게